캐나다가 독일 TKMS를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한 직후 가장 먼저 현실이 된 것은 잠수함 인도가 아니라 한국 측 산업협력 계획의 중단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온타리오 조선소와 모호크 칼리지 등과 추진하던 조선기술 훈련센터 협력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캐나다 현지에서는 즉시 후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홍보용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조선 인력을 직접 키우고 현지 조선소의 생산 역량을 끌어올리고 향후 잠수함 유지 보수와 함정 건조까지 연결하려던 산업 기반 패키지였습니다. 그러나 한화오션 측은 이 협력이 캐나다 순찰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제로 설계된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하자 한국이 제시했던 일부 산업협력 카드도 동시에 멈춰선 것입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6년 7월 6일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조달 사업으로 불리는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즉 CPSP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최대 급 우척입니다. 현재 캐나다 해군은 영국에서 중고로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지만 가동률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 가운데 하나이고 대서양과 태평양은 물론 북극까지 동시에 감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 수중 전력은 4척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정비와 운용 제한 때문에 실제 즉흥 전력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새 잠수함 12척 도입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수중전 능력을 사실상 다시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빅토리아급의 숫자를 보면 캐나다가 왜 시간을 잃을 수 없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캐나다 국방부 자료상 빅토리아급은 길이 70전 3m, 수상 배수량 약 2,200톤, 자망 배수량 약 2,50톤이며 승조원 48명과 훈련요원 5명을 태웁니다. 수중 최고 속도는 약 20노트이고 순찰 지속기간은 약 8주로 제시됩니다. 문제는 함정 자체의 크기가 아니라 노후화와 정비 부담입니다. 캐나다 정부 자료에는 4척의 연간 유지비가 약 3억에서 3억 5천만 캐나다 달러 수준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1998년 영국에서 중고로 구매한 함정들이기 때문에 2030년대 중후반까지 계속 운용하려면 현대화 비용과 정비 시간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 당시에는 운용 가능한 잠수함이 한 척뿐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너 부르캄이 2026년 7월 12일 림팩 훈련에서 MK-48 중어로회를 발사해 퇴역한 미 해군 순양함 모바일 베이를 격침하는 훈련에 참여하면서 전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한 척의 성공적인 훈련이 4척 전체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가 새 잠수함의 첫 인도 시점을 2034년으로 앞당기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종 경쟁자는 단 두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독일의 TKMS였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2025년 8월 26일 두 회사를 적격 공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한화오션은 KSSE III 매처 기반의 제한형을 내세웠고 독일은 EBCD를 제시했습니다. 두 잠수함은 방향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SSEI는 대형 선체와 긴 항속 능력, 강한 무장 탑재 여유를 앞세웠고 CD는 저피 탐성과 북극 작전, 나토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두 후보 모두 해군의 작전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승부는 잠수함 자체의 성능만이 아니라 납기, 산업협력, 정치적 관계, 나토 연계성까지 모두 포함한 종합전이 됐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카드 가운데 가장 강렬했던 장면은 실제 KSS-II 잠수함의 태평양 횡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함은 2016년 5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에스콰이몰트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2달에 걸쳐 약 15,000km를 항해했고 한국 잠수함 역사상 최초의 태평양 횡단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단순히 모형을 전시하거나 설명서를 들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작전 중인 잠수함을 캐나다 앞바다까지 보내 장거리 항해 능력과 신뢰성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캐나다가 요구한 것은 북극과 대서양 태평양을 오가는 장거리 수중작전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은 한국 제안의 상징적인 증명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의 납기 제안도 공격적이었습니다. 회사는 2026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2035년 이전까지 초기 4척을 인도하고 이후 매년 1척 수준으로 추가 인도를 이어가 2043년까지 12척 전체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시간표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존 빅토리아급은 2030년대 중반을 전후해 퇴역 압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새 잠수함이 늦어지면 캐나다는 수년간 사실상 수중전력 공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건조 능력은 한국 측이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납기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DKMS는 독일과 노르웨이용 EADCD 생산 물량의 순서를 조정해 캐나다가 첫 4척을 2034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원래 예상보다 앞당긴 일정이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발표 당시 2034년까지 첫 4척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 수로 한국이 갖고 있던 납기 우위는 상당 부분 약화됐습니다. 게다가 EADCD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입니다. 캐나다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독일, 노르웨이와 함께 장기간 운용 체계를 공유하는 구조에 가까워집니다. EADCD가 특히 강조한 것은 북극과 나토였습니다. TKMS는 EADCD가 비자성 강철과 저피탐 설계, 다이아몬드 형태의 선체를 통해 탐지 가능성을 줄였다고 설명합니다. 길이는 약 74m입니다. 캐나다가 중요하게 보는 북극 접근성과 잠수 지속 능력 동맹국과의 정보 교환 능력이 강조됐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선정 발표에서 EADCD가 북극 수역에 최적화돼 있고 나토와 완전히 상호 운용 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종 결정에서 무엇이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반대로 한화오션은 패배 직후 네이토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은 나토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여러 유럽 국가에 K해 자주포 천무, FA-50 같은 무기 체계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캐나다가 이번 사업을 단순한 잠수함 구매가 아니라 북대서양과 북극의 장기 안보 구조에 편입되는 사업으로 판단했다면 독일과 노르웨이 조합이 정치적으로 더 익숙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KSSII가 기술적으로 탈락했다기보다 경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동맹 구조 자체가 하나의 무기처럼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후폭풍이 시작됩니다. 한국 측 제안은 잠수함 12척만 파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철강교육, 유지보수 방산 생산을 묶은 거대한 산업협력 패키지였습니다. 한화오션은 온타리오 조선소와 대형 선박 건조 역량 회복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모호크 칼리지와는 조선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 허브를 추진했습니다. 용접 전기기계, 해양 정비 같은 실무 기술을 현장에서 교육하고 캐나다가 장기적으로 자국 함정을 직접 유지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을 만드는 구상이었습니다. 또한 한화 측은 캐나다 산업 전체에 미치는 경제 효과를 매우 크게 제시했습니다. 한화가 공개한 KPMG 분석에서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약 20만 자비어의 고용 효과가 가능하다고 제시됐습니다. 자비어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하는 고용량을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만 5천 명 수준의 고용 효과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가 모두 신규 상시 일자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국 측 제안이 단순한 잠수함 판매보다 훨씬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런 프로젝트 가운데 상당수가 한화오션이 CPSP를 수주한다는 조건과 연결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TKMS를 선택한 뒤 현지 언론이 훈련센터 사업의 지속 여부를 묻자 한화 측은 이 계획이 잠수함 사업 선정이 전제였으며 관련 프로그램이 중단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아쉬움과 우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은 독일에서 확보할 수 있지만 한국이 제안했던 별도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공급망 투자를 자동으로 함께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캐나다에서 전부 철수했다는 표현은 실제 상황보다 과장돼 있습니다. 확인된 핵심은 한화오션이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했던 일부 산업협력 계획에서 빠지거나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온타리오 조선소와 모호크 칼리지 자체의 협력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제시했던 모든 투자안을 최종적으로 전면 취소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계획은 중단됐고 일부는 재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한국 전체가 캐나다에서 손을 뗐다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하면서 한국이 조건부로 제시했던 산업협력의 상당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독일을 선택하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TKMS 역시 막대한 경제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회사는 캐나다 전역에 걸친 장기 산업 효과와 현지 유지보수 체계를 강조했고 캐나다 기업들과 훈련 인프라, 원자재 유지 지원 분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TKMS 측은 전체 제안이 장기간에 걸쳐 캐나다에서 197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고 95만 개 이상의 고용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이 역시 장기간 누적된 경제 활동과 고용량을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단순히 65만 명이 새로 고용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독일 측 제안이 단순한 함정 공급을 넘어 자국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026년 7월 6일 캐나다가 발표한 것은 TKMS와 최종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했습니다. TKMS와 가격 납기, 산업협력 조건을 놓고 최종 협상이 실패하면 캐나다는 다시 한화오션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한국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TKMS 최고 경영자 올리버 브루크하르트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아직 축하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진짜 일은 이제부터이며 계약까지 협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측은 계약을 늦어도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TKMS는 더 빠른 2026년 말 타결을 희망해 왔습니다. 잠수함 가격뿐 아니라 유지비 무장통합기지 건설, 승조원 훈련 정비 체계, 현지 산업 참여 비율까지 수십 년짜리 조건을 모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최종 계약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습니다. 2026년 8월에는 한 단계 더 진행됐습니다.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TKMS 관계자들은 독일 킬에서 EBCD 프로그램의 첫 공동계획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콩베르그와 관련 기관들도 참여했고 향후 프로그램 단계와 협상 구조를 함께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현재 독일 선택을 실제 사업 구조로 옮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역전 가능성을 마치 절반 이상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화오션은 예비 공급업체로 남아있지만 주도권은 분명 TKMS가 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한국 방산의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경쟁에서 잠수함 한 척의 성능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조선 속도, 대형 잠수함 운용 능력 철강과 조선소 연계 현지 교육 유지 보수까지 하나의 수출 모델로 묶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의 약 1만 5천 킬로미터 태평양 횡단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실제 운용 중인 KSSII가 캐나다까지 직접 항해해 나타났다는 사실은 향후 폴란드나 다른 잠수함 도입국을 상대로도 강력한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숙제가 남았습니다. 최대 11척의 EBANAVCD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승조원을 확보해야 하고 북극과 태평양 양쪽에서 운용할 기지를 준비해야 하며 수십 년간 정비할 기술 인력도 길러야 합니다.
캐나다가 한국 측 제안에서 사라진 부분을 독일과 노르웨이의 산업협력으로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잠수함은 구매 가격보다 30년, 40년 동안의 운용과 유지가 더 어려운 무기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경쟁의 핵심은 한국 잠수함이 독일 잠수함보다 성능이 떨어져서 패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KSS III는 실제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 도착했고 빠른 납기와 대규모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221시드는 북극 운용과 나토 상호 운용성, 독일과 노르웨이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공동 프로그램이라는 강점을 앞세웠습니다. 캐나다는 마지막 순간 기술뿐 아니라 동맹 공급망 북극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가격이 따릅니다. 한국이 제시했던 일부 조건부 투자와 훈련 사업은 더 이상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동시에 독일과의 최종 계약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가 TKMS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34년부터 첫 사척을 계획대로 받을 수 있다면 이번 결정은 장기적인 북극 전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나 일정, 산업협력에서 예상보다 큰 문제가 생긴다면 예비 공급업체로 남아있는 한화오션의 이름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승자가 발표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독일이 우선권을 얻은 순간 한국이 준비했던 산업협력 카드가 하나씩 테이블에서 빠지기 시작했고 캐나다는 자신이 포기한 조건의 가치를 이제 실제 숫자로 비교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최대 10일 기척 첫 사척 목표 2034년, 최종 계약 목표 2027년 말. 이 세 숫자가 앞으로 캐나다의 선택이 성공이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비싼 전략적 선택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